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힘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5월 6일 수요일 미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절입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한축에선 트럼프가 막아주고 한축에선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의 진심이고. 네, 자, 현재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정학적 이슈로 한번 쪼그라들었고, 그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과열이 한번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투자할 때는 어디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시장이 투자할 때가 어딘가요? 인플레이션이 좀 있고, 그러니 채권은 재미없고, 채권 투자도 막혔고, 그리고 다른 어디보다도 가장 성장하고 있는 것은 AI 쪽이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이고, 벤처 투자를 하던가 주식 투자를 하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캇 베센트가 등장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방감을 지어주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스캇 베센트가 상당폭 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왜요? 전쟁이 끝나면 25년과 그리고 2020년대처럼 유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없애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전쟁 이후 한마디도 없던 스캇 베센트가 그렇게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네,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센티가 완전히 시장에서 생긴 것이고요. 채권 못하겠고 주식으로만 올인되는 상황이고, 주식 중에서도 어디에 올인? 네, 지금 성장이 구가되고 있는 AI 사업에 올인.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AI 산업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미쳤더라. 그리고 지금 그 엔트로픽은 분기에 수십 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심이네, 실화네, 실제 현상이네 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올인을 하게 됐고요. 반도체 주식이 미국 주식에서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체 그 주가 흐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4대 흐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그 전쟁이 안 끝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그런 불안함이 결국은 또 이란도 특별히 계속해서 공격하지도 못하고, 미국도 대응하지 않아. 옛날처럼 화나가지고 다 폭파시켜 버릴 거야,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해서 공격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서 마크 잔디가 얘기한 것처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트럼프는 절대 주식시장을 훼손시키지 않아.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지상 최고의 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계속 올릴 거야 라는 시장이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리게 된 것이고요. 근데 전 영역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73%, S&P 0.81%, 나스닥 1%, 그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 30개 종목 중에서 상위 1, 2펀치만이 조금 쉬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 정도가 쉬었고, 나머지는 모두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페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엔비디아 좀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주식들의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브로드컴,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두 자릿수입니다. 인텔도 또 두 자릿수고요. 자, 이번엔 AMD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하드웨어에서도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AI 기업들의 실적 폭증이 눈앞에 가시화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의 흐름이 다른 기업들, 다른 하드웨어 반도체 업체에서부터 재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분기당 50%, 80%씩 성장하던 게 다른 쪽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기록적으로는 어디가 그렇게 됐다? 네, 샌디스크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샌디스크의 흐름,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적 흐름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왜 지금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가? 네, 자 볼게요. 저 왼쪽 밑에 이게 진폭이 커가지고 오른쪽에 칸 하나하나가 어마무시합니다. 한 칸당 $100예요. 지금 오른쪽에 게. 근데 제일 밑에 게 0.00달러로 나오는데 저가는 33달러였어요. 이 차트에서. 지금 오늘 얼마예요? $1,400예요.
$33 저점에서 $1,400까지.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금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400까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실적을 보면, 이게 제2의 엔비디아가 맞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증가하는 폭이 미미하다 갑자기 뻥뻥. 맞죠? 뻥뻥인데, 뻥빠방. 이렇게지. 뻥빠방. 이렇게 텄는데,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밑에 보면 마이너스 $0.3.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0.4의 주당 이익이. 그것이 슬금 오릅니다. 0.3, 1.2, 그 다음에 6.2로 오르더니, 그 다음에 이번에 $23를 찍었어요. 근데 여전히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이걸 보니 사람들이 눈이 안 돌아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분기에 50% 올랐어. 아니야. 분기에 80% 올랐어. 이게 아니고요. 분기에 400% 올랐어. 네. 이야. 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미친 듯한 실적을 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1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엔비디아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1번 타자로 딱 갔고 엔비디아가 딱 붙어가지고 붙어있는 회사가 어디죠? TSMC예요. 1, 2번이 딱 붙어서 쫙 가서 땡겨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회사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야, 메모리가 중요하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붙었는데 다음에는 낸드 플래시, 그냥 하드웨어가 중요하네? 이면 샌디스크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았던 회사들이에요. 생존 가능해? 뭐 이랬던 회사들이 부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도 이런 턴어라운드가 없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고 이제 5번 타자로 누가 등장했느냐? 인텔과 AMD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인텔과 AMD까지 등장을 했고, 자, 그런데 메모리 업체들은 일단 계속 실적이 좋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종목 중에 1등 엔비디아죠. 마이크론 몇 등까지 올라왔을까요? 네,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죠? 네, 인텔도 13% 가까이 오르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에서는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건이 한 건 발생했죠. 통합계좌. 네, 삼성증권과 다울투자증권이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 투자할 때 아마 그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게 될 텐데, 직접 알주식을 사게 되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훨씬 싸다. 이런 생각하게 됐죠. 하이닉스가 훨씬 싸다. 이런 개념이 당연히 미국 투인 투자자들이 돌아가겠죠. 아무리 그 한국 시장이라 할인을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누구는 퍼가 10이고 누구는 퍼가 5야? 6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드디어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수급에 의한 한 단계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통합계좌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한국 시장이 진짜 성장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통합계좌가 개설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민간 이익 추구형 민간 기업인 증권사가 돈 벌려고 이걸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통합계좌 통과돼서 이제 통과됐는데 언제 되겠어? 빨리빨리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소 보고 세일즈 좀 돌아다니고 좀 재촉 좀 하십시오. 빨리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재촉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빠르죠.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겠으니까. 이 민간 기업의 돈에 대한 욕망, 이것들을 자극해서 올라오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거래소를 민간 기업으로 교체하자. 지금 물론 이제 사실상 지분율로 따지면 민간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위는 그동안에 너무 잘했고, 어떤 그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거래소가 되어서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려면 민간 기업화 돼야 된다. 거래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삼성증권 봐요. 몇 달 만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돈 벌려고 눈이 벌게지면 돈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돈 벌려고 하는 욕망이 주주들한테 이전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그동안에 어땠다? 내외산 줄 알아. 상장 기업이고 주식시장, 주식회사를 100% 주식도 아니면서 내외산 줄 알죠. 이 문화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거래소를 국민기업화해서 국민주 형태로 다시 한번 쫙 다 뿌리고 상장을 한 다음에 그 기업이 자본 유치를 해서 세계적인 금융허브, 지금 홍콩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이 그 덕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중국은 자유세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그리고 일본은 그것도 잘 개념이 없으니 지금 한국이 가장 활발하지 않냐. 그러면은 싱가포르, 홍콩 그걸 갖고 오면 되잖아, 한국에. 그럼 한국은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거든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자, 제발. 그러면 우리나라도 벤처 캐피탈 하려고 정부에서 국민선장 펀드 만들고 부담 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민간 자금이 주식시장에 돈 벌어서 유니콘 될 기업이야? 나 투자할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상상도 했냐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야, 왜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 왜 없지?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난 미래 아주 좋은 결과값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나는 잘할 자신 있는데 왜 사람한테는 투자 안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허브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 PT 같은 거 받는 거죠. PT 받고 뭐 사람들 어떤지 테스트하고 뭐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인성은 훌륭한지 뭐 이런 거 평가해서 그 사람한테 너 뭐 해보고 싶어? 초기 자금 주고 한번 해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금융시장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곁다리로 다른 시장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합계좌 얘기하다 좀 딴 데로 잠깐 빠졌는데요. 통합계좌 덕분에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보고 다른 증권사들이 뜨거워 이래서 이거 뭐야, 돈 되는 거잖아. 왜 안 했어? 야, 김 부장 빨리 와서 이거 빨리 우리도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광석화처럼 해낼 겁니다. 워낙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통합계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고,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멀티플은, 그렇게 소원하던 멀티플 상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은 PBR 0.75배에서 1.6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라는 이 논리가 깨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떤 논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PBR이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할인은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조금 개선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주주 환원과 자본주의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면 국제 기준 수준의 PBR을 기록하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과거 멀티플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1.6배 왔으니 다 올라왔다. 정부가치 1.6배 다 올라왔고,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장이 열렸고 가열장이 시작된 거고, 자, 이제 곧 꺼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멀티플 상향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멀티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75에서 1.6배가 아니라 뭐 1.2배에서 뭐 2.8배, 1.2배에서 3배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4배 이렇게 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과한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1.2배에서 2.5배 아니면 3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더블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주가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은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지수 상승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건 뭐죠? 자본의 힘이에요. 자본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컨센의 변화야. 우리나라는 맨날 이익 대비 10배 좀 비싸지. 5배면 괜찮아. 이런 나라가, 미국은 24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치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평균적으로 15배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금리가 3%밖에 안 되니 15배 정도 받아가지고 15배 받으면 한 5%, 6% 나오잖아. 그런 정도는 또 가능하지. 3% 시장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컨센의 변화라고 그러고 이 멀티플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생각 변화예요. 이게 시장 상승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중국 분들이 오셔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시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얘기를 하길래 주식시장의 상승은 산업 성장과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자본시장의 상승과 함께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이라는 건 즉 산업 성장이 끝나고 잉여 자산이 생겨서 만들어진 자산시장. 자산에 잉여가 생기고 나서 그 잉여를 어딘가 투자하려고 할 때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고평가가 되거나 많이 올라간 시장은 대체적으로 산업 생산이 높다? 아니, 끝났다. 산업 생산이 끝났고 기업들의 성숙도가 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거기서 배당을 추출시키는 그런 문화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본시장이 훨씬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중국은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자본 조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자본을 운용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늙은 나라가 되어서 자본의 잉여가 생기고 자본의 잉여는 멀티플의 상향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보다 한 단계 높은 PBR 멀티플을 이제부터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내용들이 실현화되니까 참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 참 좋고 우리나라처럼 뛰어난 나라가 왜 항상 이렇게 저평가고 무슨 한류 열풍이고 어디 가서 K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난리인데 왜 주식시장 막 자본시장만 이렇게 후진적이야 했었는데 그 후진성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까지 가게 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사람들의 두뇌 변화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금 변화에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유행이 타면 사람들 생각이 빨리 바뀌어요. 한국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기업인들과 기득권들이 여기에 빨리 적응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제일 늦게 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죠. 왜냐하면 안 변해도 먹고 사니까. 그분들이 변하면 우리나라 멀티플은 진정한 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강제력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거래소를 개혁하자라는 말씀을 시종일관 거의 유일하게 경제 유튜버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본격적인 멀티플 상향.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고 그게 나라 발전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 휴전이 끝났냐는 질문에 아니다, 휴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이란이 그들이 취하는 행동에 있어 이 임계선 아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현재로서는 휴전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자본시장이 신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꺾는 일은 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표 발표 나온 것들 몇 가지 하나 볼게요. 자, 오늘 그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가 발표됐고요. 구인 건수가 686만 6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보다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자, 신규 주택 쪽이 아주 화랑은 아닌데 신규 주택은 전월 대비 지난달에 많이 빠져서 그런지 크게 올랐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월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중치를 두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다음에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여전히 확장 국면이 50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6이 나와서 전월 대비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가지수 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마킷인데요. 마킷도 50 이상. 그러니까 마킷과 ISM 두 군데
이 조사 단체가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ISM이 있고 마켓인데 마켓도 서비스 구매 관리자 리스크가 확장 국면에 있다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0이 넘었으니까요. 자, 미국 경기 괜찮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미국 국채 가격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큰 위험을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자, 폭탄 하나를 안고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전일 이미 그 4.44까지 올라왔다가 저거 4.37은 이번 5월 5일 날 전 데이터 값이거든요. 일부러 그 전 데이터 값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그때보다 금리가 꽤 많이 올라 있죠. 네, 4bp 이상 10년물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6bp 정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상황을 보면 10년물 4.4%라는 것은 PR 배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PR 배수로 20 한 2, 3배, 23배 이쯤 되는 거죠. 22, 3배쯤 되는 거예요. 저걸 PR 배수 환원을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 대략 지금 다시 올라서 한 26배 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낮아요.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변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계산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무위험 수익률이 위험 수익률보다 높다. 자,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은, 그러니까 버블장은 한 번 시작했을 때 1년 이상 가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고, 어제 제가 마당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결승선이 바로 코앞에, AGI라는 결승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AGI에 도달하게 되면 상대의 코를 납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매출 증가로 인해서 진짜 되나 보다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 강력한 그 지불로 인해서, 비용 지불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는 아무리 비싼 칩 가격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덕분에 이런 정도의 시장이 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칩 회사들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했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그들도 몰랐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내가 지금 몰랐다고 그 잘못은 큰 거 아니다. 왜요? 자, 잠깐 실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재용 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언제 했나요? 물론 지난번에는 해야 됐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자, 이 상황들을 알았다면 최대한 늦게까지 버티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뤘다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벌써 그 지난번 그 낮았을 가격에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을 때 빼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네,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환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동향. 예, 달러가 다시 올라가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였습니다. 155엔 정도까지 떨어졌던 엔화가 또다시 157.89까지 올라왔으니까 159 근처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로 원화가 엔화 대비 940원, 100엔당 940원대 갔다가 다시 930원대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엔화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자 원자재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비트코인은 뭔가 안심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무조건 오르니까 기분 좋으니까 뭐 당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솔린 가격을 보세요. 네, 가솔린 가격이 3.64. 그나마 이거 3.7까지 가던 게 조금 떨어진 건데
3.64. 저 정도면은 미국 사람들 가솔린 가격 4달러에서 5달러 가격 사이에서 매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고급 휘발유는 뭐 6달러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서민 경제는 훨씬 더 추락할 것이다. 미국은 한쪽이 골마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해 있고, 중산층도 선택적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유가에 돈을 쓰면서, 기름값에 돈을 쓰면서 딴 데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택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의 현실이 될 것이다. 자산가들은 더없이 좋고요. 중산층 이하 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물 시장이 아니겠느냐 예상되어집니다. 특파원분들의 많은 댓글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